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직설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분들을 모셔봤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키움증권 유동원 글로벌 전략팀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김영로 앵커가 원래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김영로 앵커를 빼고 저희가 출연자분을 또 모셔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가 무엇인지부터 궁금하실 텐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선강퉁 선행학습. 그러니까 사실 선강퉁을 열겠다고 했던 얘기는 뭐 1년 됐나요? 그렇죠.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뭐 정확한 날짜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 시점이 한 12월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한 날짜 안 나왔죠? 네, 아직 안 나왔는데 아무래도 선강통 시기가 조금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지금 좋으니까요. 네. 해외 투자 자금들이 오히려 중국에서 해외로 빠져나가고 오히려 들어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달러 강세가 지금 전개되고 네네. 있기 때문에 굳이 약세 통화인 위엔화와 관련된 선강통에 미리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선강통을 국가적인 이벤트로 만들려는 중국 입장에서는 네네. 아무래도 이번 서둘러서 했을 경우에 오히려 주가가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은 아무래도 좀 약점이지 않을까.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벌써부터 지금 네. 네. 예, 당연히 지금 미국 시장에 자금이 몰리는 것은 사실이고요. 네. 강달러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저희의 판단은 강달러 현상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우선 시행을 해보겠다. 실험 시행을 하겠다. 12월 아마 3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딜레이, 그러니까 연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좀 차별화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뭐 좀 이따가 얘기 나오겠지만 뭐 TPP 얘기도 나올 테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아시아 지역에서 좀 강대국으로 자리 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스케줄에 좀 맞춰서 하지 않겠나. 아무리 늦어진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뭐 연장 기간이 길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선강퉁이 무엇인지도 한번 들어볼게요. 유 팀장님께서 선강퉁, 뭐 다른 분들은 나스닥, 중국판 나스닥, 뭐 이 정도로 알고 계시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저희가 뭐 선강퉁을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 뭐 얼마 전에 책도 나왔고요. 지금 보시면 선강퉁을 하는 이유는 아시지 않습니까? 뭐 2014년도에 이제 후강퉁이 실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심천시장인 과 홍콩 시장과의 거래소 간의 교차 거래, 그러니까 선강퉁을 시행하는 것이죠. 근데 이 심천 거래소를 보시면 이제 세 개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가 이제 메인보드가 있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중소판이라고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창업판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육성 전략을 위해서 중소판과 창업판을 출범을 했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메인보드, 중소판, 창업판 모두 선강퉁이 시행되면 우리 국민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죠. 투자는 다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시가총액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메인보드가 이제 32%, 그리고 중소판이 44%, 그 다음에 창업판이 이제 24%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뭐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그 상해종합지수를 놓고 보시면 대부분이 국영기업들입니다. 전체 비중의 거의 70% 가까이가 국영기업인데요. 이 심천판은 심천시장은 정반대입니다. 민영기업들. 그렇죠. 민영기업들이 70% 정도 가까이 됩니다. 69.1%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좀 틀릴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그 상해 시장과 심천 시장의 매출이라든지 순이익 증가율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무래도 민영 기업들이 성장을 되게 빠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성장이 빨리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또 고평가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이 비싼. 저희가 잠시 후에 그 얘기는 또 따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조용찬 소장님과는 또 이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과거를 좀 뒤돌려 볼게요. 후강퉁이 시행됐을 때 막 급등했었잖아요. 그때 느낌하고 고점 찍고 내려왔을 때 그때 느낌하고 두 개의 느낌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 당시? 아무래도 소장님? 투자가들의 그 고통
그 급수가 네. 상당히 지금 악화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강통이 그 개통을 앞두고 이제 먼저 그 후광통을 먼저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요. 네. 후광통이 됐을 때 2014년만 하더라도 시작할 시점부터 6개월간 무려 108%나 주가가 그러니까요. 상승했습니다. 네. 너무 좋았죠. 네. 하지만 그 이후에 주가가 50%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반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고점 대비해서 37%가 좀 하락해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투자가들의 입장에 볼 때는 중국 증시에 대한 그 불투명성 문제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공시제도의 그 미비 문제, 네. 그리고 과도한 레버리지 거래뿐만 아니라 네. 중국 정부가 임의적으로 주식시장의 거래를 중단시키는 이런 사상 초유의 사태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규제가 좀 완화됐다고, 네. 규제가 좀 강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성강통 개통을 앞두고서 현재 중국의 신용거래가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네네. 또 성강통 관련 그 881개 종목 정도 되는데요. 네. 이들 종목들은 대부분 그 투자가들의 그 매수에 의해서 이미 고평가된 상태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활발한 손바뀜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은 악성 매물들이 많이 포진되고 있고요. 네. 또 주가 상승을 이용해서 과도한 그 물타기, 그러니까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개되면서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 구조적인 그 모순 문제가 성강통은 후강통보다 더 많다는 점을 투자하실 때 이제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게 선광통과 후광통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시장에서는 좀 어떻게 뭐라고 해야 돼? 주의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좀 먼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선광통에서. 네, 성강통 같은 경우에는 첨단주라든지 기술주, 민간주들이 네, 네. 많다 보니까 오히려 국유기업 개혁을 지금 추진한다든지 네, 네. 그리고 중국 정부가 금리 인하 정책을 쓴다든지 이런 그 대형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기업 고유의 위험에 의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정부가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화시키면서 언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네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선전 시장의 성장성이 높은 수출들 같은 경우에는 네. 환율 변동성 위험뿐만 아니라 수출 관세 그 부과에 따라서 시장 진입 자체가 차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네. 점이죠. 또한 중국 정부가 정책이 그 하루 순식간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네네. 정책 단위가 2년에서 3년 정도 바뀌게 됐을 경우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증권사에서 투자하라고 하는 혁신주의 산업들, 증강 그 현실이나 가상현실, 로봇 산업들이 언제 공급 과잉이 돼서 몰락할 수가 있다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과 관련해서 그토록 추천하고 로봇 산업 추천했는데 공급 과잉이 되면서 세계적으로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됐는데 네네.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조영찬 소장님의 의견은 선강통이 시행이 됐을 때 보호무역주의가 만약에 겹치게 된다면 선강통에 있는 기업들, 특히 수출 기업들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네. 제가 좀 알기로는 유 팀장님은 좀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의견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되나. 제가 북경에 2011년부터 네. 13년까지 있으면서 네. 2013년 말에 한국 들어오면서 후광통 시작 네. 전에 중국 시장 무조건 사야 된다. 예. 그때가 이제 상해종합지수가 2,000포인트였습니다. 네. 예. 그래서 3,000은 무조건 간다. 50% 이상 급등할 거다. 네. 그렇게 추천을 해드렸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14년 말에 3,000을 넘어갔었을 때 아마 4,000까지 갈 것 같다. 그리고 4,000 넘었었을 때는 이건 잘못됐다. 네. 그렇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해 드렸던 게 네. 상해종합지수가 2,700선까지 내려오면 이건 바겐세일이다. 근데 이때부터는 다시 사야 된다라는 네네. 의견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후광통이 있기 전에는 매력도 상당히 높았죠. 그렇죠. 그냥 무조건 그냥 사면 되는 네. 그런 전략이었지만 이번 성강통은 말씀하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때 봤을 때하고 지금하고의 상승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약간 좀 비슷한 의견인데요. 네네. 보호무역주의의 의견도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성장 고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미국 경기가 좋아졌을 때 수혜를 받는 폭 자체가 네. 과거에는 굉장히 높았는데 이번에는 좀 낮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 해야 되는 전략은 뭐냐? 네. 무조건 업종과 종목 선별입니다. 그래서 과거 후광통 같은 경우에는 시작되기 전에 그냥 지수를 사면 돼요. 네, 그렇죠. 아니면 뭐 선물을 활용하면 더 뭘 좋겠죠. 들고 예. 있어도 수익이었죠. 그렇죠. 그때는. 네.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상승 여력을 놓고 보면은 과거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던 구간. 네. 그러니까 한국도 그랬지 않습니까? 네.
코스피가 500에서 1000, 500에서 1000, 500에서 1000 이런 모습. 그렇지만 중국은 지금 보면 약간 상방향의 변동폭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성강통 자체가 시행되는 것 자체는 그만큼 종목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선별할 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런 것을 좀 활용을 하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성강통을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실 선강통이 시행될 때 가장 좋은 점이 특히 투자자분들에게 좋은 점은 우리가 지금까지 좀 중국에 있는 작은 기업들 그리고 좀 신성장 기업들을 사고 싶었는데 그런 곳에 투자를 못했었지만 선강통 시행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됐다는 점 이런 점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종목 이야기는 잠시 후에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 일단 그 후강통을 시행했던 중국이 선강통을 지금 시행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도 좀 일부 궁금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MSCI 편입이 목적이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A 증시의 그 시가총액을 보면은 세계 2위입니다. 네. 미국에서 2위인데요. 네. 근데 MSCI 지수에 편입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죠. 3대 지수에. 네. 불발될 이유는 아무래도 그 자본 이동의 그 제약을 그렇죠. 받고 있고 그러니까 미흡한 그 증시 개방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겁니다. 네. 이 때문에 증시를 그 성강도까지 개방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본시장의 그 개방이라는 이미지가 좀 높아지게 되겠고요. 네. 또한 위엔화의 국제화도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중국 금융업의 경쟁력도 올라갈 수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MSCI 지수가 바로 이렇게 된다고 해서 그 주가가 또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네. 아무래도 1년이란 그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네.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 단계를 거친 이후에 장기적으로 올라가지 않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투자자 보호라든지 그리고 자본 이동에 지금 어떤 제약이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MSCI 편입이 좀 어려운 건 사실인데 그러면은 사실 선강통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는 것도 아니고 희망이 진짜 있는 거 맞나요?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네. 놓고서 성장 산업들이 많은 성강통 같은 경우에는 유리한 면들이 상당히 많죠. 네. 또 민간 기업들이고 기술주 그리고 또 희귀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제약을 비롯해서 뭐 군수 산업 그리고 증강, 가상현실, 빅데이터, 로봇 산업들까지 네. 다양하게 포진되고 있고 또 시장을 갖고 있는 그 나라에서 들어가면 충분한 이익이 나는데 네. 좀 더 우리는 그 단계 투자할 때는 또 안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데요. 과연 이런 기업들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최소한 어느 정도 그 국제적인 그 기술력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받느냐 이것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을 하려면은 미국이라든지 유럽 기술 표준에 맞춰줘야 되는데 네. 중국 표준을 가지고 이들 시장에 진출해서 과연 매출 증가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을 리드해 갈 수 있느냐 그 한계를 봐야 되는데 현재는 중국 시장 당일 시장 놓고서 성장하는 기업이고 이 성장하는 기업들은 수많은 그 산업들하고 겹치는데 네네. 로봇 산업만 하더라도 시장을 개방하자마자 1000개 기업이 들어왔고 또 3000개 기업 정도가 더 지금 들어온다 그러니까 네네. 공급 과잉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계속 종목 이야기를 들어갈까 말까 하고 있는데 종목 이야기 잠시 후 한 2분 뒤에 저희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 일단 선강통이 시행이 된다면 자금이 잘 들어가게 될까? 하지만 유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대로 이제는 시장 전체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종목별 선점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금이 유입되는 그 규모도 제한적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네, 뭐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광통도 그렇고 네. 성강통도 그렇고 개방은 하지만 네. 외국인들의 지분이 네. 그렇게 많이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전체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후광통을 네. 보시면 겨우 뭐 한 5%도 안 되는 그 정도의 투자가 들어온 그리고 것이거든요. 현재 지분 제약도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그런 면을 보면은 어쨌든 약간의 좀 단타 자금들, 단기 자금들이 먼저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성강통을 보시면 거래 대금 규모가 지금 시가총액은 후광통, 그러니까 상해종합지수보다도 네. 절반 수준인데 거래 대금은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거래가 활발히 되는 네.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기 자금 같은 경우에 뭐 헤지펀드라든지 그런 돈이 한국에도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몇 조 단위가 움직이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돈들은 지금 또 코스닥이 좀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 보니 이 중국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히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장이 나타나는 기업들, 네. 뭐
작년 같은 경우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찾아볼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 자본들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러면 얼마나 장기적으로 들어갈 건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처음에 시작될 때는 당연히 어느 정도 헤지펀드 자금들이 네. 자금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금 유입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겠지만 그것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국민연금 같은 그런 자금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2분 지났습니다. 종목 이야기. 진짜 궁금했던 게 종목 이야기인데 유 팀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이 어차피 종목별로 선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동의를 하시죠? 네, 종목별로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아무래도 위엔화가 지금 약세이기 때문에 네. 장기 투자도 안 되고 있고요. 네. 중국에서 연기금이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지만 네. 대부분 국유 기업을 중심으로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개인들이 중심이 됐던 선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펀더멘탈식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네. 문제는 우리가 중국어를 모른다는 겁니다. 중국어도 모르고 중국 기업 정보도 잘 모르고. 예, 근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투자하느냐. 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그 기업의 그 재무제표를 보고서 상승하느냐. 업종별로 어떤 산업이 성장 산업이냐 보고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네네. 또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중국의 또 고유 위험들이 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네. 전문가들도 중국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실제 중국의 애널리스트보다는 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좀 더 꼼꼼하게 따져서 주의 깊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조용찬 소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 일단 로봇은 좀 공급 과잉처럼 보인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로봇은 좋지 않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로봇 산업에 대해서? 로봇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그 중국 기업들이 대부분 미들레인지 이하의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 규모가 커지고는 있지만 네. 대부분의 주요한 그 자동 설비라든지 IC 기반으로 됐던 것들,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그 6축 이상의 고속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 부품들이 대부분 해외에서 들어와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중국은 조립 쪽에만 강한 장점을 보이고 있을 뿐이지 그런 측면에서 장기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기업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로봇 산업과 관련된 그 고효율의 베어링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오히려 더 투자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 봤을 경우 로봇 산업들보다는 중국이 세계적으로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이 뭐냐. 현재 중국에서는 백주 기업인 우량이라든지 네. 양호 같은 기업들도 있고요. 또 중의학과 관련해서 세계적인 기업인 윈난 백약도 있고 네. 또 군수 산업과 관련해서 중앙 비행기라든지 서비스와 관련된 선종공항, 동북전기와 같은 다양한 기업들뿐만 아니라 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중국의 서비스 산업만 하더라도 지난 15년간 5배로 성장을 했지만 네. 영하 관람객 수는 무려 8배, 국내 여행객 수는 뭐 5.4배 정도 네.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산업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유 팀장님이 보고 있는 업종도 궁금해요. 뭐 헬스케어도 있을 거고 네. 말씀하셨던 백주와 같은 서비스. 그러니까 술이죠, 술인데 명주죠, 명주. 굉장히 좋아요. 뭐 전기 자동차도 있을 거고 필수 소비재도 있을 거고 IT도 있을 거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성강퉁이 열리게 될 경우 우리에게 열리는 그런 산업들 가운데 어떤 산업이 좀 유망할까요? 네. 저희가 그 성강통을 준비 작업을 거의 뭐 지난 한 5개월 넘게 네, 했습니다. 결국은 제 분석상으로는 과거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무조건 업종 종목이 중요하다. 네네. 그래서 저희 전체 그 기업 분석팀이 다 동원이 돼서 기업들을 찾아보는, 업종을 찾아보는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네. 중국이라는 국가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추구하는 성장 산업이 뭐냐 네. 하는 부분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거고요. 관련돼서 중소형 기업이라도 네. 민영 기업이라도 그만큼 중국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관심을 가질 만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 나오셨는데 네. 뭐 그런 운송이나 여행 쪽도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업종이 나오게 되고요. 네. 저희는 6개 업종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뭐 책도 나왔고요. 네. 들여다보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말씀하셨던 바이오 제약 관련 쪽. 뭐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워낙 또 인구가 많고 네. 또 이 의료 쪽이 약하다 보니까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 업종.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미디어 업종. 우리가 요즘에 뭐 케이팝이나 여러 가지 이제 드라마를 수출하고 있는데 그쪽을 네. 직접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미디어나 이런 인터테인먼트 관련 쪽이 네.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자동차는 지금 한국을 좀 뛰어넘으려고 하는 방법이 아무래도 네. 전기차 쪽으로 하려고 그렇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전기차 관련된 자동차 부품이나 자동차 쪽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운송이랑 여행 네. 관련 쪽, 그다음에 이제 IT 산업 중에서 뭐 로봇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전반적으로 보면 컨슈머 쪽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냥 이 흔히 말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스마트폰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쪽이나 쓰고 있는 네. 활용하고 있는 그런 소모품 쪽으로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 이제 게임 인터테인먼트. 게임이요? 네. 게임 그렇죠. 우리도 네. 지금 뭐 핸드폰으로 게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당연히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소셜 미디어도 하지만 게임도 서비스를 하죠.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게임 인터테인먼트 업종도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문득 들었던 생각이 우리 어렸을 때 그 삼국지라는 게임 굉장히 열심히 했었는데 중국이 만들면 훨씬 더 퀄리티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도 그런 게임과 관련해서 세계적인 기업이 많고요. 또 삼국지와 관련해서는 다양하게 해석한 그 게임들이 상당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거든요. 네. 또 중국에서 게임과 관련된 사이트를 보면은 네. 그 일주일 단위로 많은 게임들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걸 보면은 네. 많은 기업이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여기서 진출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 영향을 한번 그 각자 두 분에게 여쭤볼 건데 선강통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빠져나서 중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중국은 중국대로 가고 우리나라도 같이 올 것이냐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먼저 조 소장님부터 말씀해 네, 주시죠. 성강통이 개통이 된다고 해서 우리 증시에서 바로 돈은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10년간을 놓고 봤을 경우에 최소한 4천억 달러 이상의 자금들이 신흥 그 A 증시로 지금 들어갈 네네.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 차이나 머니들 같은 경우 국부 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매달 한 4천억 원 정도 우리 증시에서 자금을 지금 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 봤을 경우에 우리 시장은 가랑비에 옵졌듯이 계속적으로 자금 이탈이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네. 또한 중국과 우리 기업들 간의 그 경쟁을 보면 국제 경쟁력 부분에서는 한 1년 이내로 기술 격차가 또 좁혀져 있는 상태고요. 네. 중국 시장이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인데 서비스 산업만 하더라도 뭐 세계에서 제일 강한 시장이 될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앞으로 우리 시장 쪽에서는 중국 그 기업들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은 오히려 중국에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론으로 가는 거네요. 기업이 나쁘면 거기서 자금 빠진다. 네, 알겠습니다. 유 팀장님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뭐 마찬가지로 저희가 네. 지금 한중일 비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게 지금 일본 시장은 굉장히 많이 좋죠. 네, 그렇죠. 그리고 보호무역주의가 일어났을 경우에 영향을 받는 국가가 아무래도 한국과 중국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둘 다 좀 안 좋은 조건에 있다.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 미국의 소비가 전 세계 소비의 40%를 차지합니다. 이 소비가 살아나는데 한국과 중국이 소외될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물론 약간의 마진 축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해야 되겠지만 네. 그래도 세계 경기가 살아난다면 당연히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수혜를 받을 것이다. 네. 특히 수출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너무 또 걱정하시면서 한국 시장을 들여다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 팀장님 말씀하시는 동안 또 조영찬 소장님이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으셔서 막 적어 놓으셨는데 저희가 지금 주어진 시간이 다 완료가 된 관계로 다음번에 원하신다면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시겠죠?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그리고 키움증권 유동원 글로벌 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